오늘의 정치권 이슈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 숫자부터 만나보시죠.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2입니다. 후반기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개각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세운 이낙연 국무총리. 여권의 대표적인 대권 주자로 부상하면서 이 총리의 총선 역할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총리의 향후 거취와 함께 벌써부터 2대 국무총리에 대한 함합병이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총리보다 급한 건 법무부 장관 인선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 인사청문회 부담이 훨씬 커져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인지 차기 법무장관 후보로는 상대적으로 청문회 통과가 수월한 현직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법무부 장관 명패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임기 후반기에는 뿌린 씨앗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 만큼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 시간에도 그렇고 언론에도 그렇고 정말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분이 이낙연 총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최장수 총리의 지금 기록을 넘어선 상황에서 당의 민주당의 역할론, 총선 역할론 얘기를 하면서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낙연 총리의 언제까지 총리를 직을 수행하고 언제 다시 복귀를 할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은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평들만 무성합니다. 대통령만 아시는 얘기겠죠. 이낙연 총리가 이제 최장수 국무총리여서라기보다도 네.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부동의 대선 후보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네. 조사에서 보면 2위인 한교안 대표와의 이제 격차도 조금씩 더 벌어지는 네. 그런 추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 선거를 준비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저희 같은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안정감 있는 대선 후보, 네. 1위 후보의 선거 지원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높은 건 또한 사실입니다. 이낙연 총리도 아시다시피 정치인 출신이고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은 이제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국무총리와 현재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 장관들이 당에 복귀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인사권자인 이제 대통령의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네. 당에서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거론하거나 요청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정기국회 시즌입니다. 예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에 총리와 국무위원은 주력을 해야 할 것이고 특히 이제 주요한 법안까지도 처리까지 본다면 네. 빨라야 내년 신년 초는 돼야 이 총리께서 실제로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지 아니면 이제 중단하고 나오셔서 당에서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총선을 거들어주는 선거대책위원장 같은 역할을 네. 맡을지 그때쯤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정기국회가 종료된 이후 시점을 봐야 하는데 정기국회 종료는 거의 연말 가까이 가야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결과적으로 아직 정해진 건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의원께서 밖에서 보시기에는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시기의 문제겠죠. 그 이낙연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사실 여의도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은 대통령을 꿈꾼다 이런 얘기했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 이낙연 총리랑 과거에 이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대화를 나눠본 생각을 해보면 이제 꿈이 크신 분이죠. 제 생각에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 여건도 그래요. 과거 이 정권 초기만 해도 사실 야당에서 부러워했던 거는 네. 여당은 대선 주자, 차기 대선 주자 풍년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가뭄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선두권에 항상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조국
그 교수 조국 전 장관 사퇴를 치르면서 이해찬 당대표, 이해찬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네. 그게 바깥에서 보는 생각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들의 생각도 거기에 회의론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얼굴로는 안 된다. 네. 간판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일정 부분 있어서 이렇게 빨리 국무총리 차출론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게요. 좀 전에 공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상 국회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패스트 트랙이나 선거법 개정될 때까지는 사실은 국무총리는 몸을 빼기가 힘들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어요? 국민들이나 현역 의원들의 생각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가 계속 나와야지 아니면 당에 대해서 실망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낙연 총리 얘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시기의 문제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뭐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든 이제 당으로 복귀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총선에서 역할을 하고 본인 생각은 당대표도 하고 싶으실 거고 그다음 대선 주자도 하고 싶으시겠죠. 예, 법무부 장관 자리도 공석이 된 지가 꽤 시간이 네. 흘렀습니다. 학습 효과라고 할까요? 일단은 인사 검증에 대한 그 공포 뭐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결국은 정치인 쪽에 발탁이 유력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때 뭐 전해철 의원 쪽의 언론 보도들이 주류를 이루다가 지금은 그 후보군이 외연을 다시 확장하는 추세로까지 이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공개적인 검증 착수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공개적인 세평 조사라고 하는데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세평 조사를 광범위하게 들어가면 이제 아무래도 거의 사실상 어느 후보군이 청와대의 검증을 받고 있는지가 이제 도드라지게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하마평만 이루어지는 거 있는 것만 보면 공개 검증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는 것 같고요. 차기 법무부 장관의 요건이 일단 뭐 보도상으로 보면 이제 청와대가 그 청문회 통과를 이제 1순위로 보고 있다는 보도가 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재밌으라고 쓴 보도 같고 네. 아무래도 이제 인사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지금 뭐 검찰이 구호상으로는 검찰 개혁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안을 제외하고더라도 네. 법무부 자체 법령이라든가 또는 검찰의 수사 관행에서 이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많은 검찰 개혁의 그 안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검찰이 과거로 돌아가는 행태를 보이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검찰 개혁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차기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을 강하게 개혁 드라이버를 계속 걸 수 있는 그런 적임자가 누굴까? 지금 조 전 장관 일가족 수사에서 보여주듯이 검찰과 각을 세우면서 검찰 개혁을 진행한다는 게 녹록치 않다라는 걸 여실히 한국 사회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그런 검찰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자질 이게 이제 1순위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2순위로서는 아무래도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많은 이제 의혹 제기들이 이루어지고 검찰 수사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크게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느 후보자를 지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보도상 현역 의원들, 전해철 의원, 뭐 박범계 의원, 추미애 의원 같이 이제 공개적으로 검증이 어느 정도 되신 현역 의원들이 많이 거론되는 것도 청문회 통과의 어떤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거론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저분들 중에 한 분이 지명을 받을지 아니면 새로운 분이 지명을 받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가 무서워서 고사한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1순위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청문회가 점점 부담이 이제 그 기준이 높아지죠. 그리고 그거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그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여당일 때도 계속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도덕성이나 이런 검증은 그 비공개로 하고 미국처럼 그리고 정책 검증을 공개로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그 야당에서 계속 반대했었죠. 네. 근데 지금 입장이 바뀌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청문회 눈높이가 너무 문턱이 높아져서 이제 그거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여야 공수가 바뀌면서 그런 제도는 좀 보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장관을 꿈꾸는 이제 저희 친구들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 이제 저희가 50을 바라보게 됐는데요. 뭐 행시나 사시, 외시를 쳤던 친구들하고 젊을 때부터 얘기를 해보면 뭐 이렇게
불합리하거나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면이 있더라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장관을 꿈꾸면서 버텨요. 장관이 돼서는 내가 생각했던 정책, 이상 이런 걸 실현해서 집행을 해보리라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장관이란 자리가 정말 헌법상이나 그리고 과거에는 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 그럴까? 지금은 이제 물론 청문회 문제도 있지만 장관 자리를 제의받은 사람들 중에 자신이 생각했던 정책을 집행할 수 있고 그런 장관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제 계속 뭐 언론 보도도 그렇고 야당에서 비판하는 게 청와대가 그립이 너무 세다. 예. 각계 부처의 개별 그 독립성이 자주성이 별로 보장이 안 돼 있고 청와대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이 정부 들어와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자기가 그 높아진 청문회 문턱을 넘어설지도 알 수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도 장관의 재량이 별로 없고 청와대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면 왜 그런 위험 부담을 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청문회의 기준이 높아진 거, 그다음에 그 장관의 자율성, 각 부처의 자율성이 좀 낮아졌다는 그런 비판, 이런 부분도 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짚어주신 부분들 때문에 인물난을 확실히 겪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와 관련해서 앞서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동안 야권 인사들에게도 입각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이런 발언을 한 게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개별 의원에게 입각을 제안할 일이 아니라 연립정부 구성 등 당대당 차원의 협의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정당 간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개별 의원들에 대한 섣부른 입각 제안은 정치 공작이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어설픈 행동입니다. 네, 당대당이 아니라 개별 의원한테 접촉한 건 정치 공작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정치 공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정치 공작이려면 성사시켰어야죠. 네. 그리고 그 의원님을 뭐 개인적으로 압박한다거나 이런 이유로. 이제 지난해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제 노영민 실장이 네. 이제 밝힌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안을 받았던 의원님들의 실명이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아마 그분들이 당과 상의하여 이제 뭐 거절했다라고 했으니까 오신환 원내대표님이 우려했던 상황이 진행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현 청와대 비서실장 입을 통해서 밝혀진 걸 보면 그게 무슨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그런 정치 공작성 제안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뭐 그런 행위가 있었으면 뭐 그 당시 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협치에 대한 고민 속에서 그 당시에 야권 인사들에게 입각을 제안했던 배경에는 협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국정 운영을 이제 여야가 같이 운영하는 그런 어떤 틀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재 뭐 진행형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혹여 총선을 앞두고 또 이런 야권 인사에 대한 입각 제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려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뭐 만약에 내년 초에 개각이 있다고 한다면 네. 대통령이 콘셉트를 탕평으로 잡고 탕평과 통합을 잡고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공개적인 정당 인사들을 이렇게 추천받고 그 공동 내각을 이렇게 구성하는 제안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현재 진행형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뭐 오신환 원내대표의 말처럼 공개적으로 정당과 상의를 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듯한 뉘앙스이잖아요. 예. 근데 막상 또 청와대에서 제안을 하면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서는 거부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받아준다. 아무래도 이제 예. 총선을 치르려면 정부 여당을 좀 강하게 견제하는 야권의 모습을 보여야 총선에 유리하다는 것이 이제 정무적인 판단일 테니까 그래서 미래에도 이게 성사가 될지는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게 진정성이 느껴지려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사실 최근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영민 실장이라든가 청와대가 반성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유감을 표명하고 국회의장한테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요. 뭐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진정으로 해야 되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협치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정합성이 있는데 이제 네. 지나간 얘기라고 하지만 그 과거에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은 사실은 국회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과거에도 진정성이 있었을까? 네. 아니면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 같은 사람은 뭐 총선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를 보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무수석이 과거의 그런 모습도 정치 공작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야당의 저런 비판을 무용론으로 돌리려면 그리고 저 부분을 무의로 돌리려면 청와대에서 좀 더 진정성 있는 직전에 있었던 강기정 정무수석의 국회 무시 처사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보여야지만이 네. 앞으로도 협치, 뭐 통합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총선 때마다 줄곧 나오는 얘기긴 한데 이번에도 역시 어김없이 청와대 전현 참모진들 가운데 여의도행 열차에 몸을 실으려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에 대해서 또 좀 비판적인 쓴소리도 해서 뭐 이렇게 눈길을 끌었는데요. 뭐 이곳저곳에 이제 여러 함합형들이 있고 실제로 선거운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특혜를 꿈꾸지 말아야 한다라는 양정철 원장의 또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청와대의 참모진으로 그러니까요. 계셨던 제2부에서 이렇게 전 원장 관장께 제가 여쭤볼게요. 재척 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청와대 출신들이 총선에서 이제 준비를 한다고 지역에서 뛰기 시작하면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총선 준비를 해왔던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긴장감이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양정철 원장의 뜻은 당이 지금 총선 준비기에 이제 몰입해 있는데 청와대 출신들 때문에 청와대 출신 발로 이 동요가 되는 것을 이제 최소화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고요. 또 당연한 이야기도 합니다. 청와대 출신이라고 하여 대통령이나 청와대 발 특혜를 기대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게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경선 원칙을 다 결정을 했고 정당원 투표로 이미 경선 방식이 다 결정되어져 있거든요. 청와대 출신 참모들 같은 경우도 출마를 희망하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당원과 유권자들로부터 아주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만이 출마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더군다나 당이 내년 2월 달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이제 설치를 할 텐데 네. 엄정한 경쟁력 테스트를 받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당과 문재인 정부의 기여도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고 그 뒤에나 총선에 출마할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에 양정철 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청와대 출신이라고 하여 어떤 특혜나 다른 여타 후보들과는 다른 어떤 어드밴테이지가 주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봅니다. 심정으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때는 네. 이게 좀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더 잘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됩니까? 뭐 더 잘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통령과 일했던 사람들 청와대 출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정치 현장을 제가 10개월 동안 다녀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훈장이기도 합니다. 처신을 어떻게 하는지 본인의 능력을 검증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몸담았던 조직의 힘만을 과시하려고 하는지를 다 냉정하게 유권자들이 보시기 때문에 지금 유권자들이 원하는 부분은 본인이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인간적 태도를 갖고 있느냐를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셔서 자신을 다시 한번 당금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먼 발치에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또 관장님이 있으니까 칭찬부터 좀 시작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청와대 그립이 세다 그랬죠. 사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요. 청와대가 컨트롤 타오고 모든 정보가 집중돼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일을 한 사람들은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역량이 청와대 들어가기 전보다 얼마라도 일을 하고 나오면 역량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훌쩍 뛰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국회에 들어와서 그 역량을 발휘하는 게 지역 국민들을 위해서는 아니면 뭐 비례대표보단 그 지역구가 많을 텐데 이제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죠. 네. 역량을 사장하지 않고. 근데 사실 청와대 출신들이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50여 명 된다고 해요. 이제 비판을 하자면 50여 명 된다고 한다면 너무 이게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현역 의원들한테 도전하는 지역도 많아지겠죠. 예. 그럼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어느 정도 이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현역 의원
의원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냥 원칙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항상 임기 중반의 선거는 중간 선거, 중간 정권 평가. 심판론이 작동이 될 가능성이 크고 야당은 그걸 노리죠. 네. 그렇다면 청와대 출신들이 많으면 좋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내려가거나 그리고 사실 뭐 이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지만 저희 경제가 나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내년 4월까지 막 갑자기 확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비슷한 추세일 텐데 그렇다면 경제 실정론으로 공격을 하겠죠, 야당은. 그럴 때는 청와대 출신들이 많으면 이 전체 선거 구도를 정권 심판론, 경제 실정론 이런 거로 몰고 가기가 좋죠. 그러니까 네. 당에서 현역 의원들은 그게 또 부담이 되는 거죠. 그 자신의 개인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선거 전체 판에 있어서도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까 봐 두려운 것도 있을 수밖에 없어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개개의 이제 청와대 출신들은 이제 관장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젊은 사람들은 아마 지방선거를 노리고 개인 경력 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네. 또 있을 수도 있어서 네.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역 의원들의 불만은 그렇다 치고 그래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똑같이 공정하게 경선 과정 치르는 건데 왜 청와대 출신만 콕 집어서 이야기하냐 이런 생각도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이제 전반기가 마치고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고요. 이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난 9년간 이제 야당을 이제 지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어떤 근무했던 경력들이 총선 경쟁력에 있어서 도드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집중도를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임기 후반부의 국정 운영에 보탬이 되는 정치 행보를 하는 집단인지 아니면 이제 양정철 원장이 경고하는 것처럼 자칫 대통령 파리로 비춰지는 집단인지 네.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양정철 원장의 지적처럼 아무튼 본인의 정치력과 능력으로 유권자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보다 자세를 낮추고 또 능력을 높이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만이 각자 총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해봤으니까 한국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뭐 인재 영입 과정에서 리더십 논란이 많이 불거지면서 대책을 좀 세운 것 같습니다. 2차 영입은 당의 인재영입위원회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했고요. 또 최근에 황 대표가 원래는 진중한 이미지인데 버럭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것도 리더십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행동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제 뭐 제가 당에서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이런 걸 하면서 뭐 공천 기준이라든가 통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요. 이제 당 대표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 일반인들이나 당원들의 의사를 이렇게 수렴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의외로 야당에 대해서는 이제 우파 보수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투쟁력을 1순위로 꼽아요. 그러니까 야당 지도자의 리더십 중에는 뭐 통솔력도 있어야 되고 국민하고 공감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그 여당을 정부를 청와대를 견제해야 되니까 투쟁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황교안 대표님은 너무 공무원을 오래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의 경력이 짧죠,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쟁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뭐 당대표는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이렇게 그 전국도 이렇게 민심 청취를 하러도 많이 돌아다니셨잖아요.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여론 수렴하러 다니시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걸 좀 지지층의 의견을 반영해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 보수 정당이고 우파 정당이지만 대통령이 계셨다 하더라도 여당일 때도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많이 했어요. 우린 대놓고. 지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한테 대놓고 쓴소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사실 그 당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그런 다양한 의견이 나올 때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를 일단 지금까지는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제 소통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금 당 대표는 공천을 그 일사불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 공천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투쟁력이나 통솔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모습이지 기본적으로는 좀 안정적이고 우파에 그 적합한 지도자의 모습이죠. 근데 야당 지도자로서의 자질 그리고 야당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할 그 야당 그 유권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황교안 대표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뭐 얘기를 해보자면 그 지난주에 던졌던 보수 대통합 이 여론의 눈길을 끄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별 진척은 그렇죠.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진통이 있어 보이는데 누가 그 통합 추진단을 이끌 것이냐. 일단은 뭐 원유철 의원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를 두고도 또 당내에서 반발이 얘기들이 있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잡음부터 좀 해결이 돼야지 결국은 뭐 변혁과의 어떤 눈에 띄는 진전을 이끌 수가 있을 텐데 일단 그 순조롭지 않은 지금의 상황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보수 대통합 논의는 뭐 한국당 전당대회 이후에 가장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건 맞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황 대표의 구상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여전히 구호성적인 성격이 좀 강해 보이고요. 네. 원유철 의원이 그 과거에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하기 전에 원내대표 할 때 이제 정책위 의장 런닝메이터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었는데 유승민 의원은 탈당을 했고 탄핵 시기에 원유철 의원은 남아서 신친박으로 이제 분류됐다고 하여 지금 통합 대상자인 유승민 의원 그룹과는 약간 그 불신의 관계가 네. 남아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그 비박계인 권성동 의원이 이제 원유철 의원의 교체를 네. 그 문자로 황교안 대표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일단 유승민계 입장에서 보더라도 황교안 대표가 지금 나름 리더십 위기에 이렇게 좀 빠져 있다고 하는 황교안 대표가 본인과의 통합 문제를 본인의 리더십 위기를 좀 벗어나는 어떤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건지 실제로 메시지 그대로 내년도 보수 세력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탄핵 찬반 논쟁이라는 큰 벽을 넘고 네. 하나가 되자고 하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물음표를 아마 강하게 붙여놓고 저는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권성동 의원의 주장처럼 일단 한국당은 큰 집이고 네. 어찌됐든 간에 유승민 의원은 한국당에서 나온 작은 집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예. 작은 집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종합추진단장에 있어야 유승민 의원이 그 신뢰를 훨씬 더 강하게 갖고 통합에 임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벌써 오늘 이제 보도를 보면 이제 친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태 의원이 벌써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반대했다라는 네. 보도가 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통합 기구의 단장을 누가 맡느냐도 중요한 징표가 될 수 있으나 네. 그거보다 더 원칙적인 문제는 결국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전당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치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정리를 하고 나서 유승민 대표와 통합에 나서야만이 어떤 난관 없이 무난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통합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이 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탄핵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당 내의 친박 핵심 의원들과 이 부분에 대한 그 해법을 모아내지 않고 그냥 유승민 의원과 일단 통합 시도를 해보자고 나선 저 행보에는 네. 아주 많은 암초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네. 실제로 황 대표 구상대로 잘 진행될지 여부는 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한국당 내 그런 잡음들, 여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이두환 의원께서는 또 개인적으로도 다 친분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좀 더 깊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말하기가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전화가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원유철 의원을 통합 추진단장으로 한 거는 수도권의 다선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수도권의 다선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으로 많이 가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 수도권 다선 의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근데
근데 기본적으로 원유철 의원은 비박이었어요. 네. 원래는 그 친박 쪽이 인사가 아니었고 그렇지만 마지막에 좀 전에 관장님 설명하시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친박과 그 유승민 의원과 러닝메이트로 나와서 정책위 의장이 됐고 원내대표일 때 그다음 또 원내대표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친박들과 접점이 넓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좀 원만한 성격으로 많이 그 이렇게 교류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 정치를 오래 하셨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기 전에도 정치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주 원만한 성품을 가지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수도권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이 통합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요청이 들어오는 게 수도권 유권자들이에요. 아마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전국을 다니시면서 수도권 유권자들이 이런 얘기를 통합부터 해라, 싸우지 마라, 이제 뭉쳐야 된다. 그래서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거대한 세력이 돼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총선에서 그래야 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도권 다선 의원을 내세우고 그리고 접점이 있는 분을 내세운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김무성 대표도 사실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접점이 아주 넓은 면이 예. 넓으시죠. 그리고 많은 보수 기지들도 있으시고 원내대표도 하시고 이랬었기 때문에 저도 그 원내대표 하실 때 원내 부대표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번에 총선 불출마를 한다니까 이제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지시는 거죠. 총선 예. 불출마를 하면 운신의 폭이 넓어지시는데 이제 지역의 한계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부산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총선에서 보수 통합의 명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권 의원들이 좀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당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통합추진단장이 원유철 의원이 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김무성 전 대표는 개인적인 역량이 있고 또 의원들과 접점도 아주 넓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맡든 맡지 않든 그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으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뭐 직함을 얻느냐 안 얻느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본인이 마음 먹으시면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시는 게 뒤에서 원로로서 도와주실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불출마 선언 이후에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일까요? 쓴소리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그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이렇게 우파 정치 세력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과정에서 책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 저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대권 주자 내지는 정치 지도자급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파 정치 통합된 그 정당에 공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당에 지금 불리한 수도권에다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해서 그런지 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 거물급 인사들은 험지 출마하고 인적 쇄신도 해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역시 동감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거라는 게 총선은 사실 바람이라고 하기도 해요. 특히 수도권은 그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MB가 대통령 되고 바로 총선을 치렀을 때는 수도권에 바람이 불어서 서울 지역하고 정말 그 보수 여당에서 많이 갖고 갔었죠. 네. 많이 갖고 가고 싹쓸이를 했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였고 또 그 수도권은 특히 그 바람이 많이 작동이 되는데요. 또 그게 또 수도권의 바람이 어떻게 되냐면 남쪽으로 내려가요, 요즘은. 민심의 풍량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심의 풍량계라고 하는 게 과거는 그 각각 지역에서 수도권에 나와 있는 그 자녀들이나 수도권에 나와 있는 출향 인사들에게 영향력을 남쪽에서 행사한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민심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예. 썼는데요. 요즘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출향 인사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그 유권자들한테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수도권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또 특히 지난번 선거를 봐도 한 30개에서 50개 지역이 2, 3% 차이로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수가 분열되면 필패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수도권이 이제 중요한 지역이죠. 그리고 워낙 또 선거구가 많아요. 136개 뭐 이 네.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대선 주자급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분들
의원들이 수도권에서 나와서 방향을 남쪽으로 내려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부터 불출마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유무형의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우리 이제 보수 우파 정당에서 좀 안타까운 게 원로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아니고 직함이 없으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전직 대통령들이 다 불행한 일을 겪으시고 이래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무성 전 대표가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직함을 맡지 않고 총선 불출마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대선 주자급이나 다른 분들한테 수도권 험지론 이런 쓴소리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총선의 큰 그 전략을 좀 짜보면 어떨까. 그리고 집행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당뇨부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당의 경험, 그다음에 정부에서 경험 이런 게 있으신 분이니까요. 그런 역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정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일단 당적을 이렇게 옮긴 것부터가 그렇고 또 다문화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주장을 하면서 또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일단 뭐 이자스민 의원은 아시다시피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그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자스민 의원을 영입에 성공하면서 어떤 새누리당이 보수 정당이지만 어떤 소외받는 계층들에게 어떤 배려가 깊은 정당의 이미지 네. 그리고 이제 나날이 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이런 이미지를 많이 획득해서 사실 당시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자스민 의원이 새누리당에 입당해서 비례대표가 된 것은 꽤 큰 네. 그런 나는 의문의 일패였다라고 표현할 수 예. 있는 그런 인사였던 것이죠. 그랬던 분이 이번에는 이제 한국당에서 나와서 이제 정의당으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뭐 이자스민 의원이 뭐 새누리당이 한국당으로 이제 변화되면서 어떤 소외 계층에 대해서 관심도도 떨어지고 이제 지원도 많이 약해져서 정의당으로 옮기게 됐다라고 이제 의사를 피력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정의당스러운 인사 영입의 한 단면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자스민 의원뿐만 아니라 땅콩 갑질로 유명한 모 항공사의 사무장도 이번에 네. 영입을 했고 예. 또 이 장애인 인권 활동가로 알려진 다큐멘터리 감독도 영입을 하면서 정의당이 그 정의당 진보정당 정체성에 맞는 어떤 소외계층의 대변자들을 대거 이번 총선의 인재 영입으로 받아들이고 포진해서 정의당이 다시 한번 그 소외계층에 대변하는 진보정당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보하겠다. 이런 야심찬 인재 영입의 첫 케이스로 이자스민 의원이 영입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좀 아픈 부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정 활동 같이 아니요, 저는 같이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제 그랬는데 사실 그때 이제 총선에서 이자스민 의원 같은 사람을 영입하면서 보수 정당, 우파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소수 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폭도 넓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높이 평가받은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는 진보 정당, 좌파 정당들이 훨씬 그 소수 계층에 있어서는 그 우월성을 보였죠. 영입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우월성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정당 구성을 다양화하는 데 있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정의당은 사실 얼마 전까지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조국 전 장관 사태에 있어서는 데스노트에 올리지도 않고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유권자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또 몸이 가벼운 정당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영입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훨씬 빠르고 네. 그다음에 또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몸이 가벼운 정당이니까 거대 정당들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월성이 있구나라고 한번 다시 감탄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대 정당 그리고 보수 정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것인가 한번 반성하게 되는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